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오늘은 저항시인 이육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이상화에 이어서 이육사, 이시 가문의 시인들을 소개를 하게 되네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색하죠. 이육사는 그냥 이육사죠. 윤동주라든가 김소월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처럼 그냥 이육사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는 교과서에도 꽤 여러 차례 실렸고요. 그리고 청포도를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그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실 투쟁이죠, 투쟁. 독립투쟁을 했었고, 그리고 순국하신 분입니다. 이상화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순수한 민족 시인인 것처럼 보이는 시인들도요,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사회주의자 내지는 무정부주의자 등등,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때 이 남한 정권을 수립했던 이 이승만 계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걸 아마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화나 육사는 해방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격화되어 가지고 일제시대 때 함께 싸운 동지들이 해방이 되면서 오히려 적이 되는 이런 불운을 겪지 않고 그냥 세상을 뜨셨죠. 돌아가셨습니다. 참네.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사연도 있는 것입니다. 이육사에 관해서는 그 많은 분들이 그 시를 청포도라든가 광야 또는 절정, 또는 심지어 꽃, 이러한 시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그 시 가운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널리 알려진 시, 그것을 노래로 또는 낭송으로 좀 들어보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성바오로 딸수도회가 불러드립니다. 이육사의 청포도. 네, 이육사의 청포도를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 시는요, 이육사가 1930년도에 등단이라고 하는 걸 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무려 9년이나 지난 1939년에 발표된 시입니다. 첫 시는 말이라고 하는 시고요. 이육사는 굉장히 1904년생이니까 굉장히 늦게, 당시의 젊은이들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늦게 등단을 한 셈입니다. 굉장히 늦게 했죠. 그리고 처음에 등단하던 그 시절에 이육사의 시들이 시 그 자체로서 뭐라고 할까?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요. 놀랍게도 육사가요, 등단을 하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어떤 잡지, 대중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니고 있는 잡지인데 그 잡지 창간호에 평론을 하나 실었는데요. 그 평론의 제목이 자연과학
자연과학과 유물변증법입니다. 예, 유물변증법이라는 제목만 딱 들어도 아시다시피 이육사는 이 막시스트적인 그 공부를 경향이 있었다기보다 막시스트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그 의열단에 들어가죠.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게 그 영화 아나키스트의 주인공들이 속해 있었던 단체지요. 예, 아시다시피. 뭐 여튼 이 청포도를 듣고 있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정해졌답니다. 어제 그 민주소나무당 때문에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밤에 페이스북에서 어지간히 들끓었는데 민주소나무당이라는 그 제목을 듣고서 그 홍보위원장께서 전율을 느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전율을 느끼다니 내가 더 전율스럽다. 뭐 이런 식의 거의 이 야유에 가까운 말들을 막 퍼부었습니다. 사실 당의 이름에 소나무니 뭐 이런 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당의 상징식물인데요. 예, 상징식물의 이름을 당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는 굉장한 그 모험이 뒤따릅니다. 정당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이 지향하는 세계관과 그리고 이 정당이 정책적으로 어떤 비전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정당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정당들이 당 이름이 아주 획기적이진 않아요. 물론 뭐 지롱드 당이니 자코뱅 당이니 이런 이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름들은 정당이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당으로 발전하기 전에 인물이라든가 계급 계층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붕당처럼 묶여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동쪽에 산다고 동인, 서쪽에 산다고 서인, 남쪽에 산다고 남인,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붙이듯이 특별한 정체성이 그러니까 이념적 정체성이 없이 그냥 뭉쳐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이름에 불과하죠. 예,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지요. 예,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고요. 예, 거기에 몇 글자가 더 붙어 들어간다면 결국은 이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비전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 붙어야겠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소나무당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아무 뜻이 없어요. 소나무는 일종의 문학적 상징이지요. 문학적 상징은 그 문학적 상징에 대한 의미의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요. 그러면서 어떤 집단 무의식의 층위에서 막연하게 그 이름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호불호 또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달이라고 불렀을 때 자연과학적 사물로서의 달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달에 대한 모든 사람의 경험과 느낌은 다 다른 것처럼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명에 소나무를 넣겠다라고 했을 때 참 굉장히 기가 막혔거든요. 아니 무슨 뭐 정말 소주 이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소주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초콜릿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별 상관없어요. 뭐 그거 어떻게든 해석을 하든 별로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당 이름은 그런 게 아닌데 무슨 이름을 가져다 놓고는 전율 운운하느냐.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정해졌다는 속보를 방금 그 이정일 PD가 전해주는데요. 솔직히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나무당보다는 나은데요.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서 우리의 이념은 소나무당이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소나무처럼 우린 늘 푸르겠다. 거꾸로 우린 소나무처럼 고집 더럽게 세겠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당이다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소나무당보다 조금 나은 것뿐이지 좋은 장면이라고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전 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왜 더불어 이런 말들을 씁니까? 당이라고 하는 건 원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굳이 더불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야 될 정도로 이 당이 콩가루다라고 하는 걸 굳이 드러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런 언어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말하고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어요. 새누리라고 하는 걸 한자로 바꿔놓으면 우습게도 신천지가 됩니다. 아시죠?
신천지 또는 예, 신우주. 신천지, 신우주. 자, 이런 말이 됩니다. 신우주 또는 신천지 이라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한자로 하지 않고 그냥 다시 우리말로 새누리로 돌아오자면, 온 나라가 하나가 된다. 온 나라, 한나라 하는 거 사실 똑같은 이야기죠. 이 새누리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념적인 정체성이 서로 다를지라도 이득을 취한다,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서로 욕망이 일치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하겠다. 즉, 권력을 가짐으로써 나의 어떤 물질적 또는 어떤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이좋게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라는 뜻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죠. 자, 그러나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천년민주당이든 무슨 민주든 신한민주든 이렇게 이 평화민주든 상관없이 앞에 무슨 말이 붙더라도 일단은 민주주의 정당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다른 말로 근대적 정당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일단 짚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합의 보고 있는 것들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헌법을 준수하는, 헌법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간의 이 가치를 준수하는 그러한 정당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방금 소소님께서 그냥 새민주당으로 만들면 안 되겠냐고 어머님께서 며칠 전에 그러셨다는데,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니 무슨 민주당이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민주당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민주당 말고 새민주당, 그게 낫잖아요. 새천년민주당이니 새정치민주당이니 이런 이름들 우리 계속 썼는데 그 새민주당으로 못할 건 없죠.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지니고 있는 이미 약속되고 합의된 수많은 의미를 준수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 되죠. 이 문제는 사람들이 민주당 이름 갖고 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이 민주당으로서 원래 지녀야 될 정체성에서부터 옆으로 한참 가 있으니까 자꾸만 앞에 뭘 붙여가지고 수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랬다는 겁니다. 예. 다시 그 264에게로 돌아가가지고요. 다시 264에게로 돌아가가지고 그 264의 그 이름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 중에서 264라고 하는 이 이름은 왜 264인가 하는 게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고, 그리고 또 확실하게 잘 모르시죠. 264의 본명이 이원록이다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이원록, 이 중학교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264는요, 이 가족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64의 가족은 여섯 형제입니다. 여섯 형제인데 제일 큰 형이 원기, 그리고 264가 둘째인데 원록, 그리고 셋째가 원일이고요. 그리고 넷째가 원조, 다섯째가 원창, 그리고 여섯째가 원홍. 자, 이렇게 이제 여섯 형제인데요. 이 중에 264의 아래 동생, 그러니까 넷째 아들, 이원조는 유명한 문인입니다. 나중에 조선문학운동본부 해방 직후에 이거를 결성을 했다가 조선문학가 동맹을 다시 만들어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만들어가지고 위원장을 지냈다는 썰도 있는 굉장히 쟁쟁한 문학평론가인데요. 자, 이 64 집안의 형제들이 다 이게 글을 잘 쓰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렸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형제는 모조리 독립운동에 나서가지고 북한으로 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아주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그러한 가문입니다. 근데 안동 사람이고요. 상화와 마찬가지로 집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육사는 퇴계 이황의 직계 손자입니다. 14세 손입니다. 직계 손자이고요. 말하자면 도산서원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 역사적 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이 서원이라든가 하는 곳들이 이 육사가 어릴 때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름 집안의 어른으로서 제사도 지내고 했던 그런 분이죠. 퇴계 이황 선생 뭐 아실 테니까. 여하튼 이런 쟁쟁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육사가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되었는가. 이건 솔직히 질문 하나만 하죠. 이 시대의 양반들은 최소한 정말 일부를 제외하고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발음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이런 거를 아주 실천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관점과 이때 당시 분들이 관점이 조금 달랐을지 몰라도요. 오히려 이때의 우리 이 선배들은 선조라고 하긴 너무 멀고 그죠? 선배들은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 봄으로써 오히려 좀 더 절실하게 느끼고 깨달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살고 있는 공간 내에서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든가 같은 핏줄이라든가 이러한 의식이 별로 없죠. 오히려 서로 분열되고 그리고 서로 착취하고 싸우고 저항하고 이러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말이 완전히 다른 일본이 침범을 해 들어와 가지고서 일본 말로 모든 공적인 업무들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을 강박하고 토지를 빼앗고 그리고 이 조선인 스스로 그러니까 조선인의 정치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사실 독립이잖아요. 조선인의 정치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리고 같은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 의식은 얼마나 견고하게 생겨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발달하는 게 내 나라, 내 결의, 내 민족 이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특히 글 쓰고 그림 잘 그리고 공부 많이 했던 육사의 가족들, 육사의 형제들은 그러한 의식이 훨씬 더 아주 깊고 넓게 발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격의 육사인데 이 육사가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좋을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거 같은 데 연루가 되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할 때 이 가족들이 뒷바라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참 우애 깊었던 그러한 가족들이고 뭐 제가 이상화 가족과 마찬가지로 이 집안도 거의 일제에 의해서 몰살되다시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몰살되었다고 해서 몽땅 다 죽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의 뭐 이렇게 그 많던 재산이라든가 또는 그 번성하던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가고 얻어맞고 자 이랬다는 것입니다. 안동의 양반 집안이기 때문에 그 점잖게 거드름 피고 일제하고 적당히 협력하면 생활은 유복하고 풍족했겠죠. 예, 그러나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런 그 경제적인 풍요에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육사가요, 태어난 거는 안동이에요, 안동. 예, 안동의 그 도산서원이 있던 근처 도산면 원촌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이 육사 그 문학관에를 가봤거든요. 그 문학관 앞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정말 그 낙동강 이렇게 잘 이렇게 보이고 아주 이 산수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뛰어놀던 이 육사가 그 호방한 기질로 광야를 내달리는 초인을 기다리고 그리고 결국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요. 예, 모름지기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엉뚱한 결론을 좀 내렸답니다, 그때. 여하튼 이 육사가 태어난 거는 1904년인데 하필이면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5월 18일에 태어났고요. 근데 이 1904년 육사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 아시다시피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게 한일 간에 맺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아시다시피 군대를 해산당했습니다. 자, 이는 민족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해도 그 이육사는 집안의 어떤 그 이 내력으로 말미암아서 예, 그의 기질을 전혀 구기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 아기 장수가 되어서 부모에 의해서 날개 축지가 꺾이고 심지어는 엎어져서 죽던 그런 영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육사는 이 집안 환경이 굉장히 이 기계 있고 올곧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저항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게 구김살 있게 자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육사의 고향 원촌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밑에 하계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하계라는 마을에서도 이 독립수사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는데 이 원촌이라는 곳에서 정말 많은 예, 독립운동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의병장도 많이 나고요. 이육사처럼 성장한다면 이육사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는 아니군요. 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서 싸울 수 있을까? 전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제시대 때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친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모두가 다 좀 더 열심히 투쟁하고 그랬던 것도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생존해 갑니다. 생존해 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쉽게 변절하고 굴절해서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을 서고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의 정신을 지켜나가고자 애를 쓰게 될까. 많은 분들은 이육사나 이상화 같은 사람들은 가문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가문이 좋았다는 건 뭐 퇴계의 자손이다, 집이 부자였다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상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화의 가족도 그 할아버지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큰아버지가 서점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학교를 열고 이러한 이 과정들이 쭉 일제시대 때 초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즉 그 신학문을 빨리 가르쳐 가지고선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되겠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산을 모두 다 바쳐가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깨우치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계몽하려고 하고 이러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지녔던 분들이죠. 이 점은 육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화의 가족뿐만 아니라 육사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상화가 1901년에 태어났고 육사가 1904년에 태어났는데 이 육사가 나중에 한 10몇 살 되어가지고요. 한 16살, 17살 이렇게 되어가지고 가족이 세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대구로 가가지고서는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 학교 이름이 교남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이 교남학교라고 하는 데가 이상화의 할아버지가 세웠던 이 학교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만들어졌던, 그런 학교예요. 이런 어떤 인연들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길러낸 대구, 안동, 상주 이런 지역들은 도대체 일제시대 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짚어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이쯤에서 또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육사의 시 낭송 음반을 준비를 했지만 신청해 주신 곡으로 갈게요. 로니님께서 해바라기의 어서 말을 해가 뜬금없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어서 말을 해. 예, 제 시의 제목이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말해. 예, 어서 말을 해. 예, 비슷합니다. 그죠? 예,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하라고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데 사실 우리 지금 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너무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그 이육사.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대단하게 자라난 청년 이육사가 본명 이원록을 버리고 이육사라고 하는 필명으로 그 이 작품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육사가 처음부터 그 이육사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은 아니에요. 아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이육사가 처음 등단을 한 것은 1930년 26살 때 조선일보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발표했을 때의 이름은 이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평론을 쓸 때는 이활이라는 이름을 자주 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인 이육사와 평론가 이활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동일인이라는 게 알려져 있죠. 이활, 살아날 활자, 생활할 때 그 활자. 이 활이라는 한자를 썼다라고 하는 건 이육사의 한자, 한문에 대한 조예를 생각해 볼 때요. 분명히 이건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육사는 어렸을 때 한 10살쯤에는 벌써 사서 삼경을 다 떼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육사가 썼던 수필들 같은 데도 보면 뭐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도장 재료, 도장 만드는 도장 파는 돌 있잖아요. 그거를 멋진 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손자들이 6명이나 되잖아요. 6명이나 되는 손자들 중에서 좀 공부할 만한 애들 한 6, 7살 넘은 애들을 한 서너 명 앉혀놓고서는 경쟁을 시켰답니다. 너희들 중에서 그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애한테 나중에 이 도장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이들이 도장 갖고 싶어가지고 막 서로 경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이 좀 격화되는데 육사가 보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대학이라든가 중용 같은 거는 뭐 그냥 단권짜리니까 뭐 그냥 공부하면 되지만 이 논어라든가 명자 같은 거는 책이 길어서 이게 몇 장 몇 절, 몇 권에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이다까지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역이었다. 이 전부를 다 외우지 못하면 할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수필에 나온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한 10살 무렵에는 논어명자 대학 중용, 소위 사서, 그리고 삼경을 다 떼었다라는 얘기죠.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바로 이 26살 때 이육사가, 조선일보의 이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을 발표하고 나서, 1월 달에 발표해요. 1월 달에 연초에 발표하고 나서 10월 달에 별곤곤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활 대구 이육사라는 이름으로 대구 사회단체 개관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대구 사회단체 개관이라고 하는 글이 굉장히 특이한 글인데요. 대구의 사회단체, 이름은 사회단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념성이 강한 일종의 운동권 조직들이죠. 자, 이러한 조직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글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걸 발표할 때 필명이 대구는 아실 것이고요. 한자로 이육사입니다. 이 이육사는, 이육사가 얼마 전에 감옥에를 갔다 오거든요. 감옥에 갔다 오는데, 이 감옥을 다녀오면서 감옥에서의 죄수 번호가 264번이었다는 썰도 있고 64번이었다는 썰도 있는데, 이육사가 맞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자, 이육사가 첫 번째 감옥살이를 한 거는 소위 말하는 장진홍 의거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되어서거든요. 이 장진홍 의거라고 하는 거는 1927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육사가 베이징에를 다녀왔어요. 도대체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1927년 같으면 육사가 한 23살, 4살, 이때쯤이었으니까 한참 일제시대 때 이 나이 청년으로 보면 주축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30, 지금의 한 30대 중반?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무렵인데요. 이때, 조선은행 대구 지점으로 폭탄이 하나 배달이 됩니다. 신문지에 뚫뚫 말려서요.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신문지 폭탄인데요. 그런데 이 폭탄을 직원이 확인을 하다가 놀래서 은행 바깥으로 던졌는데 그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폭탄이 터졌는데 일본 경찰이 도대체 이게 누가 한 짓인지 단서를 못 잡는 거예요. 예, 단서를 못 잡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일제가 가짜 범인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야말로 일대 검색에 들어갑니다. 조직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조직 사건에 이육사의 형제들 가운데서 형 네 사람, 그러니까 형 원기, 그 다음에 이육사, 그 바로 셋째 원일, 넷째 원조, 그러니까 아주 어린 동생 둘을 제외하고는요, 이때 당시에 성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형제가 몽땅 다 잡혀가는 거예요. 몽땅 다 잡혀갔다가 맏형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미결수 상태로 1년 반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이 이육사 형제들은 장진홍 의거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직접 연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잡혀가가지고서는 무려 1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자, 이 연루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지냐면, 이 의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름이 장진홍 의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장진홍이 일본에서 체포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체포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루되지 않고 장진홍 의거의 실제 연루된 인물들이 밝혀지는데요. 일본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예, 풀어주지 않고 미결수 상태로 1년 7개월이나 수감 생활을 하고, 굉장히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육사의 첫 번째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은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참 이제 비극적인 일이죠. 물론 이육사가 이런 비극적인 조작 사건이 없었다면 항일 투쟁을 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이미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집안 형제들 4명은 수상 적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 수상 적으니까 무슨 핑계만 있으면 잡아가두려고 했겠죠. 예,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어요. 자, 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끝을 내고요. 예, 끝을 내고, 그리고 이육사가 풀려나와가지고 발표한 첫 번째 시가 바로, 등단작인 말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예, 잠깐 제가 소개를 하자면, 예, 흐트러진 갈기, 또 폼 잡고 해야 되겠네, 새로. 말. 흐트러진 갈기, 후주근한 눈, 밤송이 같은 털, 먼 길에 지친 말, 채쪽에 지친 말이여. 수긋한 목통, 축 처진 꼬리, 서리에 번쩍이는 내굽, 구름을 헤치려는 말, 새해 소리칠 흰 말이여. 예, 느낌이 오시지요. 예, 채찍에 이렇게 얻어 터지고, 그리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예, 구름을 헤치려는 말, 새해 소리칠 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가 아마 이렇게 흰말띠 해였던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의 1930년 1월 3일자로 실린 이활이라는 이름으로 실린 시죠. 자, 이 시를 편에 쓰게끔 만들고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그 정진홍은 어떻게 됐냐. 이 장진홍은 혹독한 고문을 당한 끝에 1930년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감옥에서 자결하지요. 자, 어쨌거나 이육사가 이렇게 이제 이육사가 되는 것은 일제 하에서 첫 번째 감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 발표했던 경문이라기보다는 대구 사회단체 개관이라고 하는 글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육사, 대구 감옥의 264번이라는 뜻이었던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이 이육사의 필명은요, 나중에 한자를 따가지고 이름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육사라고 하는 글자가 등장하기까지 꽤 여러 차례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요. 대구 이육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용했던 이 이름이 나중에 한자로 음만 같은 다른 한자로 변화해 가는데, 그러면 이육사가 뭐 때문에 대구 감옥에 있던 이육사라고 하는 뜻의 대구 이육사를 가지고 자기 필명으로 썼을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대구 감옥에 있던 이육사는
대구에서 활약하는 이육사로 바뀌어가는 거다라고 이육사 평전.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권을 권한다면 그 김희곤 선생이 쓰신 푸른 역사에서 나온 이육사 평전을 권하고 싶은데요. 예, 이 책이 아주 꼼꼼하게 자료들을 챙겨가지고 실제로 이육사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는 걸 잘 복원을 해놓고 있어요. 저도 이 책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책에서 김희곤 선생은 앞으로 대구에서 활약하는 이육사가 되겠다라는 다짐도 포함해서 그 이육사가 자기 수임 번호를 썼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구 감옥에 있던 이육사라고 하는 숫자 이육사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 이육사는요, 고기 육자, 육체라고 할 때 그 육자에다가 이 사진할 때 사자 있잖아요. 뺏겨 쓴다. 예, 쓴다. 라고 하는 그 글자로 육사를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아로 새겨진 추억을 써내겠다라는 뜻의 육사가 되다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도륙할다. 누구를 도륙한다 할 때 육자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글자죠. 그리고 이 역사사자. 한마디로 훼손되어 있는 우리 역사를 일본으로부터 빼앗아오겠다. 아작을 내겠다. 자, 이런 뜻으로 육사로 바뀌는 겁니다. 역사사자로요. 그랬다가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언제 육사로 바뀌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의 이 육사의 이 고기 육자에다가 이 사자는 굉장한 비아냥이 섞여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다고도 합니다. 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네요. 자, 고기를 먹고 싶다. 누구 고기를 먹고 싶을까? 이 육사는 누구의 고기를 먹고 싶었길래 육사,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필명을 썼을까요? 그리고 어떤 역사를, 작사를, 도륙을 내버리고 싶었길래 그런 육사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한자를 한문에 아주 능통했던 이 육사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선언을 다짐하고 펼치고 했다는 거, 이런 건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지요. 이 육사 시를 겨우 2편 소개를 했는데 그 이육사가 왜 이육사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부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겨우 했네요. 이러한 일제시대 때 1930년대,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반의 대구에서의 생활. 일제는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소위 말하는 문화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사람 죽이지 않고, 나름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괴롭히고 죽였다라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일제는 1905년 정도부터 이 청일전쟁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보다 더 청일전쟁, 농민전쟁, 예. 갑오농민전쟁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군대는 우리 민중들을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정말 대놓고 죽였습니다. 이 한일 병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의병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죽였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 만세 운동은 정말 평화적인 운동이었다. 글쎄요, 이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있었던 만세 삼창은 평화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전국의 장터에서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나간 만세 운동들은 평화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일제가. 만세 부르는 사람들 총질하는데 총 맞고 그냥 죽어가면서 만세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서들이 많이 불타고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제가 깜짝 놀라서 이 총칼로 억누르는 것은 힘들다라는 생각에 유화정책을 쓴 겁니다. 저항 없이는 절대로 자유가 쟁취되지 않아요. 아무리 콩할 만한 자유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제시대 때도 무수히 증명된 거죠. 일제가 우리 조선인들을 말살하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심지어 1919년 이전에는 함부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 1919년 이후에는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저항의 중심 거점 가운데 한 지역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동, 대구, 상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이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육사 이야기 앞으로도 이번 주 자칫 잘못하다간 이번 주 내내 하게 생겼네요.
그러면요. 게시판 잠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시판 너무 안 들여다본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그건 아닌데, 로그인 하기가 어려워서 방송하면서는 당연히 댓글 못 달고, 집에 가서는 좀 뒷북인 것 같아서 댓글을 못 달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예, 선마님, 윤동주 시인 10주기 초판본 시집이 다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이 윤동주에 대해서도 이 육사 끝나고 나서 좀 다뤄볼 생각인데, 평전들을 읽으면요, 문인들 평전들을 읽으면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잘 쓴 평전이라야 재밌죠. 제가 이 백석 이야기를 하면서 평전 몇 개를 봤는데, 안도현 시인이 쓴 평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김희곤 선생이 쓴 이육사 평전은 짧지만, 상당히 밀도 있게 잘 쓰여진 책이고요. 윤동주에 관해서도 역시 푸른 역사에서 나온 송우회 선생이 쓰신 윤동주 평전이 꽤 좋습니다. 예, 송우회 선생은 송몽규, 윤동주의 사촌 송몽규의 후손이죠. 자, 이 같은 집안 사람이 쓴 것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고증도 굉장히 치밀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잘 읽히는 그러한 평전입니다. 윤동주 시집도 좋지만 윤동주 평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고합니다. 한 문인, 특히나 일제시대의 문인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새겨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지금이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걸 동시에 생각해보는 일이겠죠. 예. 맹철호님께서 조합원들이 출석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특별히 글 써주신 이재향님, 로니님, 소소님, 맹철호님, 선마님,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일본과 우리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관계 여러 가지 현안들에 관한 이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오늘 아침 이 뉴스들을 보면요. 새정치연합의 이 분당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진 것이 일본과 이 우리 정부의 한일회담, 위안부 회담이라고 불리죠. 이 회담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창의적 해법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말장난을 해가지고선 두리뭉술하게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고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베는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모양이고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하고 상처 치유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이행하겠다라고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두고 봐야겠죠. 이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한마디에서 우리가 깨달아낼 수 있는 것은 일제하에서 살았던 우리 민중들이 정말 고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달픔.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살았다면 이때 당시 상하라든가 육사처럼 저항하고 살 수 있었을까? 항상 그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 다음 해보는 생각은 이분들이 살아서 해방 공간으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죠. 자, 오늘 노혜경의 그 옆새는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내일 다시 이육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육사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문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이러한 삶 속에서 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표현 수단으로 삼았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더 궁금해요. 자, 노혜경의 그 옆새 시간을 일단 틀어놓고 노혜경의 그 옆새,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